여러분, 믿기시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별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번 일만큼은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사건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두 얼굴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뼈저리게 느꼈다니깐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었냐면요. 바로 제 손녀 사위 때문이었어요. 제 손녀가 데리고 온 사위, 그 사람이 저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사실 나이 들면 가장 큰 걱정이 혼자 사는 거잖아요. 늙은 몸뚱이 하나 어떻게 할까 싶고, 아프면 누가 손이라도 잡아주겠나 싶은데, 그렇게 젊은 사람이 나서서 저를 모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말 속에 감춰진 속셈이 따로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던 겁니다.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저녁만 되면 손녀 부부가 제 집으로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추워지면 안 되니까 전기장판 꼭 켜고 주무세요. 저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 요즘 젊은이들도 다 자기 살기 바쁜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챙길 줄 아는구나. 저 사람이 내 손녀랑 결혼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그 사위복이 크시네. 요즘 누가 시어른 모시려 그래요? 다들 자기 부모 챙기기도 힘들다는데. 맞아요, 할머니. 손녀 사위가 효자라잖아요. 팔자 좋으십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으쓱했어요.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제는 하늘이 저를 위로해 주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고마움과는 별개로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집이 참 좋아요. 요즘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혹시 이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대화 차원에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었지만 제 귀엔 묘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 거야 자식들한테 가지 않겠냐? 난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 스산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손녀 사위가 유난히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데리러 와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마치 친손자처럼 저를 챙겼습니다. 할머니, 세상 구경 좀 하셔야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제가 팔짱 끼고 웃으면서 따라 나서면 사람들은 참 보기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의아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기지?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안 할 텐데. 그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모시겠다고 정식으로 말하는 자리에서 제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할머니, 사실 저랑 아내가 상의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 저희가 걱정돼서요.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죠. 앞으로 제가 평생 모실게요.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 친아들도 못 해주는 걸 사위가 해준다니. 그래, 그럼 내가 고생만 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감격했던 제가 나중에 어떤 진실을 알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던 겁니다. 이후로 손녀 사위는 집 문제, 재산 문제를 은근슬쩍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오래돼서 안전도 걱정돼요. 요즘 재개발도 많고 혹시 저희랑 같이 살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른 척 했습니다. 설마 하면서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손녀 사위가 저를 모시겠다고 한 이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속셈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제 평생 모은 피땀 어린 집, 그리고 제 노후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정말 감격했었잖아요. 내가 이제야 효도를 받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다정했던 말과 행동 속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집 관리가 쉽지 않으시죠? 보험 같은 거라도 정리해 두셔야죠. 혹시 통장 비밀번호는 잘 기억하세요? 저희가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슬쩍슬쩍 꺼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해 주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의 통장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꺼내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손녀한테 물었어요. 얘야, 내 남편이 왜 자꾸 내 집이나 통장 얘기를 꺼내니? 나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손녀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하더군요. 할머니, 오빠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혹시라도 누가 사기라도 치면 어쩌나 해서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지만 속으론 여전히 뭔가 찜찜했어요. 추석이 다가와서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어요. 밥상머리에서 손녀 사위가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장인어른도 못 모시는 형편인데 할머니는 꼭 제가 모셔야죠. 저희가 같이 살 겁니다. 순간 친척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와,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물다. 그 사위 참 효자네. 그 말에 다들 감동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그때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 속에 마치 내가 할머니를 책임질 테니 그만큼의 보상도 있어야 한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제 큰아들이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들었어요? 손녀 사위가 엄마 모신다고 했다던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괜히 엄마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마음속 깊이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손녀 사위가 제 앞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당신 무슨 속셈이에요? 우리 어머니 모신다고요? 좋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집 얘기를 꺼내요? 형님, 저는 진심입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불안하잖아요. 저는 단순히 안전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이요? 통장 비밀번호까지 묻는 게 안전 때문입니까? 그때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외쳤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내가 누구 말이 맞는지 나도 아직 모르겠단 말이야. 시간이 흐를수록 손녀 사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너무 낡았어요. 제가 아는 건축업자랑 얘기해봤는데 리모델링만 해도 집값이 2배는 뛴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은 할머니가 좀 내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확 뒤집혔어요. 내가 왜, 내가 번 돈, 내가 아껴둔 돈인데 왜 내가 쓴다는 거냐? 그랬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할머니를 위해서예요. 제가 할머니 집을 지켜드린다는 거죠. 손녀는 저를 붙잡고 울먹였어요. 할머니, 제발 남편 오해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그냥 할머니 혼자 두는 게 불안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또 흔들리더군요. 하지만 제 귀엔 남편과 다른 톤으로 들렸습니다. 손녀는 진심 같았어요. 그런데 사위는 눈빛에서 뭔가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우연히 사위의 친구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걔 요즘 잘 풀렸대. 장모 할머니 집도 곧 자기네 걸로 될 거라면서 큰 소리 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저를 모시겠다는 게 다 그런 속셈이었던 겁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지요? 손녀 사위의 효심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노후 재산을 노린 술책이었을까요? 저는 점점 더 그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과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한켠에서 자꾸 불안하다고. 그 불안은 결국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손녀 사위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할머니, 혹시 집문서 어디에 두셨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요. 요즘 위조 같은 것도 많다잖아요. 순간 제 손에서 칼이 떨어질 뻔했어요. 집문서라니,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제 전부인데 그걸 왜 젊은 사람이 묻는 걸까요? 집문서는 내가 알아서 챙겨.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랬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휴, 할머니. 제가 다 할머니 위에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표정이 굳으니까 손녀가 급히 나서더군요.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할머니가 불편하시잖아. 나는 진짜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나쁜 뜻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집문서 같은 건 절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손녀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는 그 순간 손녀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니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날 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사위놈이 집문서 얘기했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직접 들었다. 집문서 어디 있냐고 묻더구나. 그 순간 아들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그놈이 다 노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엄마, 절대 아무 서류도 보여주지 마세요. 알겠죠? 알았다. 나도 이제 알겠다. 더 이상 순진하게 믿지 않을 거다. 며칠 뒤 손녀 사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지요. 할머니, 지난번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 할머니 안전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 집문서는 내 인생이고 내 전부다. 그걸 입에 올리는 순간 나는 널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잠시 굳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아휴, 할머니. 제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서류함을 확인했는데 세상에 열쇠가 살짝 비틀려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분명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설마 그놈이?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 남편 어제 내 방에 들어온 거 아니니? 서류함이 이상하더라. 손녀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여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조금 불안했어요.
요즘 오빠가 자꾸 돈 얘기만 해서 제가 뭐라 해도 잘 안 듣고요. 혹시 진짜 그런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일이 심상치 않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집도 결국 우리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 거라고?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니? 할머니, 저는 가족이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도 결국 우리 목 아닌가요? 그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당연하죠.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을 두고 살아있는 저 앞에서 돌아가시면 우리 거라고 말하는 그 뻔뻔스러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날 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가 효심으로 나를 모시겠다고? 다 거짓말이었구나. 내 눈에는 집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랬더니 사위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세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늙으면 혼자 힘으로 못 살잖아요. 그 순간 제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도 속에 욕심이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걸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녀 사위의 진짜 속셈,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가족 간의 전쟁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날 밤 이후로 제 집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집, 제 전부였던 그 집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며칠 뒤 명절을 맞아 친척들이 모였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손녀 사위가 느닷없이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는 건 불안해서요. 그래서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집 문제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 순간 밥상머리에 있던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가 뭔데 집 문제를 정리해? 그건 엄연히 우리 어머니 거야. 형님, 저도 가족 아닙니까? 앞으로 책임질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가족? 내 속셈은 뻔히 보인다. 집문서 노리는 거잖아. 그 순간 공기가 팽팽히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사위가 너무 나서네. 에이, 그래도 젊은 사람이 어른 모신다는데. 손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오빠도 삼촌도. 왜 다 할머니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무슨 죄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욕심부리는 바람에 가족들 사이에 낀 채 울고 있는 걸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손녀 사위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할머니 집을 제 이름으로 미리 옮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도 없고 할머니도 안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결국 본심이 그거였구나. 엄마 돌아가시기도 전에 집부터 차지하겠다 이거지. 순간 손녀 사위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결국 다 상속될 건데 제가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두 주먹을 탁탁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닥쳐라.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은 내 거다. 내 허락 없이 내 이름 석자는 단 한 줄도 들어가지 못한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나서서 모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요즘 그런 젊은이 드물어. 에이, 아니야. 그건 순수한 효심이 아니라 욕심이지. 살아계신 어른 집을 벌써 자기 이름으로 돌리자고 하는 게 말이 돼?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바란 건 단 하나, 그냥 조용히 나이 들어가며 평화롭게 사는 거였는데, 제 집이, 제 재산이 가족들을 찢어놓는 칼이 되어버린 겁니다. 밤늦게 손녀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이런 줄은 몰랐어요. 얘야,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 마음은 살아봐야 아는 거다. 하지만 넌 아직 젊고 순진해서 그 속을 다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부끄럽고 죄송해요. 손녀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우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얘가 무슨 죄냐고, 얘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며칠 뒤 손녀 사위가 술에 취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제 미래를 위해서예요. 요즘 세상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저는 집이 필요해요. 그래야 애도 키우고 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벌어라. 땀 흘려서 내 힘으로 사. 왜 내 집을 탐내느냐?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다 제 몫이 될 거예요. 미리 주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게 효심입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눈 감아주지 않겠다고. 그동안은 손녀 생각에, 가족 생각에 꾹꾹 참아왔지만, 이젠 제 목숨을 걸고라도 제 집과 제 인생을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또 다른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녀 사위의 속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끔찍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더는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어느 날 손녀 사위가 서류철을 들고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표정은 자신만만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변호사랑 상담을 해봤습니다. 할머니 연세에 홀로 사시는 건 법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응급조치가 늦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위임장? 그게 뭔데 내가 써야 하니? 할머니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에게 위임해 두시면 나중에 할머니가 아프셔도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 위해서예요. 여러분, 순간 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위임장이라니. 그건 제 재산을 사실상 그 사람 손에 넘겨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손발 다 쓰는데 내가 뭔데 그런 걸 들이미냐. 사위는 당황하지도 않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휴, 할머니. 오해 마세요. 저도 할머니 믿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할머니가 저를 못 믿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얘야, 내 조카 사위가 변호사랑 상담까지 하고
위임장 쓰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이젠 대놓고 법적으로 할머니 재산을 가져가겠다고요? 그놈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다, 얘야. 아직은 가족인데 그렇게까지는. 엄마, 가족이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남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그놈이 할머니를 진짜 위한다면 절대 위임장이니 집문서니 그런 얘기 꺼낼 리가 없어요. 며칠 뒤 손녀가 저를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오빠 좀 믿어주세요. 진짜 나쁜 뜻이 아니라 할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얘야, 내 남편이 하는 짓을 내가 다 봤다. 위임장이라니, 그게 어찌 걱정해서 나올 말이냐? 그건 욕심이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제가 봐도 이상해요. 자꾸 집 얘기만 하고, 통장 얘기만 하고. 손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얘는 단지 사랑해서 결혼했을 뿐인데 그 남편 때문에 평생 지옥 같은 날들을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제는 친척들까지 본격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 테니 그냥 집은 놔두세요. 형님네만 모시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의논해야죠.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피도 눈물도 없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제 눈앞에서 사람들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위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할머니가 치매라도 걸리시면 법적으로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거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제가 그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성년후견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건 곧 제가 아무 결정도 못하게 되고 모든 걸 사위가 대신하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감히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냐. 내가 아직 정신 또렷한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 후견인이 된다고?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나를 모신다 한 것도 다 이 집 때문이었구나. 내 눈에는 사람은 안 보이고 집만 보이지? 내가 사람 탈을 쓰고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사위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어떤데 그러세요? 노인네가 혼자 살면 사기도 당하고 위험하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드린 거예요. 입 닥쳐라. 내가 혼자라도 살아간다. 내 손에 내 인생은 절대 못 맡긴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고. 손녀 사위의 욕심은 이미 선을 넘었고 제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후를, 제 집을, 제 자존심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게 제 가족과 등을 지는 길이라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 이제는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가족의 갈등, 그리고 노인의 자존심이 부딪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사위의 속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고 그가 벌인 일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사위가 성년후견인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제 삶은 평화가 끝났다고. 그날 이후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은행에서 익숙한 직원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서류 확인하셨죠? 손녀 사위분이랑 같이 오셔서 통장 관련 서류 처리하신 거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했다고? 아니세요? 사위분이 할머니 위임 받아왔다고 했는데 사인도 있던데요. 세상에, 그때 제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제 서명이 위조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손녀 사위를 불러냈습니다. 너 은행에 다녀왔다지? 내 이름으로 위임장 썼다지? 그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게 뭐 대수입니까? 다 할머니 편하려고 한 건데요. 괜히 은행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이놈아, 내 도장, 내 서명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무슨 편한 거냐? 그건 사기다. 범죄다. 아휴, 할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저는 가족인데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세요. 그 태연한 표정을 보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녀는 그날 밤 저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할머니,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짓을 하는 줄은. 저 믿어주세요. 전 진짜 몰랐어요. 얘야,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의 편에 설래? 아니면 내 편에 설래? 손녀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찢어놓더군요. 결국 저는 큰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은행에서 본 위조 서류를 증거로 내밀었지요.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제 서명이 아닙니다. 형사는 서류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필체가 다르네요. 가족분이 맞으신가요? 네, 제 손녀 사위입니다. 그럼 고소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소, 그건 가족 간에 칼을 겨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제 인생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경찰에까지 가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도 봤지만 그 사위는 욕심밖에 없어요. 지금 안 막으면 어머님 재산 다 날아갑니다. 결국 제 집은 매일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손녀 사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흐리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챙기려던 건데 괜히 오해를 하시네요. 세상에,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까지 제게 묻더군요. 할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사위가 그러던데 기억이 자꾸 오락가락 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손녀가 사위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래?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할머니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내가 후견인 되면 다 해결돼. 아니야. 그건 욕심이야. 당신 눈엔 집밖에 안 보여. 손녀의 절규가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손녀가 진실을 보기 시작했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제 인생, 제 집, 제 명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설령 가족이 날 원망해도, 설령 사람들이 날 욕해도 저는 제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 이제는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의 눈이 먼 사위는 법과 세상 여론까지 제 무기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제게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손녀 사위가 저를 상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낸 겁니다. 세상에 이제 날 미쳤다고 몰아붙이려는 거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제가 아직 이렇게 또렷한데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법적으로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판정에 섰습니다. 사위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재판장님, 할머니는 요즘 기억이 자꾸 흐려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서류 관리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후견인이 되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나는 아직 멀쩡합니다. 정신 또렷합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짓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손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할머니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제가 매일 곁에서 봐왔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집과 재산 얘기만 집착하며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너까지 나를 배신해? 손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잘못 선택했어. 할머니 편에 서는 게 내 마지막 의무야.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재판장에게 제출된 증거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확보한 위조 서류 CCTV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사위가 은행 직원에게 제 서류를 내밀며 억지로 처리하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 시도입니다. 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내 명예와 집이 지켜졌다. 하지만 사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위하려고 한 겁니다. 영상은 단순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장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위는 결국 분노에 차서 법정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결국 내 것이 될 거다. 할머니, 당신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버텨보세요. 그 소름 끼치는 외침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재판 이후 친척들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괜히 사위 편을 들었네요. 형님네가 맞았습니다. 그 사위, 처음부터 노린 거였어요. 그제야 다들 제 눈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손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를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짜 알았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뿐이었어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젊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진실을 본 거다. 넌 잘못이 없다. 다만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아프게 했을 뿐이야. 손녀는 눈물로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법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요. 아무리 교묘하게 꾸미고 거짓으로 둘러싸도 세상은 결국 진실편에 서는 법이라는 걸요. 하지만 사위의 분노와 집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패하자 더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저를 흔들려 했습니다. 재판에서 제가 이겼지만 여러분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녀 사위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은밀하고 비열하게 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누군가 현관문 앞에 이상한 전단지를 붙여두고 갔습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안내라는 글귀가 선명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 이미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라던데? 맞아. 손녀 사위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더라. 세상에 그 소문이 제 귀까지 들어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 또렷한데 살아있는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다니. 손녀는 저를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죄인이에요. 오빠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막으려 했는데 이미 동네에 다 퍼져버렸어요. 얘야,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막아야 한다. 더는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손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맞으시죠? 여기 법무법인인데요. 사위분이 후견인 신청건으로 다시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곧 통지서 받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가 들어있던 겁니다. 뭐야 이게. 나는 진단받은 적도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 제 명의로 병원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따졌습니다. 여기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가 발급됐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진단 내린 적 없습니다. 누군가 위조한 것 같군요. 순간 제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사위를 불러냈습니다. 너 이놈, 내 진단서까지 위조했지? 이제는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할머니,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습니까? 내 눈빛이 다 말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냐? 할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세상은 젊은 사람들 세상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려는 걸 왜 이렇게 적으로만 보십니까?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이웃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사위가 복사방에서 뭔가 문서 위조하는 걸요. 도장 같은 것도 흉내 내더라고요. 그때 이상하다 싶어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세상에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위조 시도입니다. 곧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날 밤 손녀가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더는 그 사람 옆에 있을 수 없어요. 할머니 지켜드리려면 제 삶도 바꿔야 해요. 저는 눈물이 차올라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내 편이다. 하지만 내가 내 편에 서주니 내가 더 힘이 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교활한 거짓도 결국은 진실 앞에 무너진다는 걸요. 그러나 사위의 집착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벌인 마지막 발악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을 안겨주었거든요. 재판과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저는 이제 좀 안정을 찾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 앞에 서성이는 그림자, 낯선 발자국 소리, 창문에 비친 누군가의 시선. 설마 저놈이 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봉투가 제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딱 한 장의 쪽지. 집 내놔. 아니면 다 같이 끝장내. 그 글씨체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손녀 사위였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얘야, 이걸 봐라. 내 남편이 이제는 대놓고 협박까지 한다. 손녀는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끝을 내릴게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두렵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사위가 술에 취해 제 집에 난입한 겁니다. 현관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더니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오늘로 끝장을 보자고요. 당신이 뭔데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집은 내 거라고 했잖아. 저는 몸이 덜덜 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가. 내가 가족이면 차라리 남보다 못하다. 내가 내게 칼을 겨눌 줄은 몰랐다. 그 순간 그는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알겠어? 내가 이 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순간 손녀가 달려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이 집이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사위는 손녀를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넌 내 편이 아니야. 결국 내 피도 내 거였어.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무기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사위는 비틀거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여 나를 지켜주셨군요. 사위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허무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쩌다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믿었던 정이 이렇게 칼이 되어 돌아오다니. 손녀는 제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다 끝났어요. 저는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다 제 선택이 만든 결과예요. 며칠 후 사위는 구속됐습니다. 위조와 협박, 주거 침입, 특수 협박까지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피보다 말보다 겉모습보다 행동으로 알아야 한다는 걸요. 효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욕심은 때론 남보다 더 무서운 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 삶은 다시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달콤한 말에도 속지 않겠다. 사람은 결국 그 속마음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는데 너무 늦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소동이 끝나고 나서야 제 삶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는 결국 구속됐고 손녀는 눈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집 앞에 서성이던 그림자도 제 이름을 더럽히던 소문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상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 고생하고 모은 집 한 채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했을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사위 말만 듣고 괜히 오해했네요. 맞아요. 할머니 정신 또렷하신데 우리가 너무 쉽게 휩쓸렸어요. 그들의 위로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 손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는 그런 선택 안 할게요. 저도 이제 새 출발할 거예요. 할머니 옆에서 진짜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에서 다시 나오는 용기야. 너는 용기를 냈다. 그걸로 충분하다. 손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오래된 집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나무 결마다 제 지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한 기억, 아이들을 키운 기억, 홀로 버텨온 기억.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다. 내 삶이고 내 피와 눈물이다. 아무도 이걸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그 행동이 진심을 말해줍니다. 둘째, 재산은 목숨과도 같다는 겁니다. 피땀으로 모은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쉽게 내어주면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셋째, 늙었다고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신이 또렷하면 누구보다 강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외롭고 두려운 어르신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나이 들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우리 삶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삽니다.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내 집을, 내 삶을 지키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손녀 사위가 저를 모시겠다고 했던 이유는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셈은 제 집, 제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상처도 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때 비로소 다시 빛이 난다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